흐릿한 새벽빛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빌딩 숲을 비집고 들어오던 시간, 강지우 변호사는 이미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중견 로펌 정앤 파트너스의 가장 안쪽, 창문으로는 옆 건물의 삭막한 벽만이 간신히 보이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29,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미의 기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스스로도 때로 버겁다고 느끼는 비대한 체구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짙은 피부색과 풍성한 곱슬머리. 그 모든 것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다녔다. 출근길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예리한 시선들이 어김없이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위아래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냈고 어떤 이는 애써 외면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안 비좁은 공간에 다른 이들과 함께 갇힐 때면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변, 오늘도 일찍 출근했네. 가끔 누군가 무심한 듯 던지는 아침 인사는 종종 날카로운 가시처럼 그녀의 여린 속살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저런 외모로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통과했을까? 능력이 있기는 할까? 아니면 그냥 구색 맞추기 용인가? 같은 무례한 질문들을 소리 없이 던져대는 듯했다. 그녀는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의식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무거운 짐이었다. 로펌 내에서 중요한 사건, 특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들은 을에 보기 좋은 그림이 되는 변호사들의 차지였다. 지우에게 배정되는 것은 대부분 공익소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자질구레한 사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동료들이 335 어울려 퇴근 준비를 할 때도 그녀는 홀로 남아 차가운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혔다. 방대한 판례와 두꺼운 법률 서적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논리를 찾아냈고 때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번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패색이 짙던 사건의 핵심 증거물에서 상대 측 변호인단이 간과한 치명적인 모순점을 발견하여 극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눈부신 활약조차 제대로 된 칭찬이나 공정한 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운이 좋았네. 혹은 꼼꼼하긴 하네. 저런 친구가 가끔 필요하지 정도의 어딘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평가가 전부였다. 나는 내 실력으로, 내 지성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왜 세상은 나의 겉모습이라는 틀에 나를 가두려고만 할까? 밤늦게 홀로 사무실에 남아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볼 때면 이런 자문이 파도처럼 그녀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사건들 속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로펌의 박 대표가 지우를 그의 넓고 화려한 집무실로 호출했다. 대표의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그 너머에서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맞았다. 강변, 요즘 통 힘든 사건만 맡기는 것 같아 미안하군. 이번에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강변이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가 지우에게 내민 것은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 나마갤시 건설 현장 추락사 관련 산업재해 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라고 적힌 두툼한 파일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나마갤시의 유족이 회사의 산재 처리 거부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로펌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쏠릴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국내 굴지의 거대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였다. 이미 로펌 내 여러 시니어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고사한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 같은 사건이었다. 상대 측 변호인은 율성의 차도윤 변호사라더군. 자네도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 법조계의 아이돌 아닌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언론 플레이에도 아주 능한 친구야.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걸세. 박 대표의 말에는 지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골치 아픈 사건을 적당히 처리할 사람을 찾았다는 듯한.
혹은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 지우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듯한 복잡한 속내가 비쳤다. 차도윤 변호사. 법조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명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 거기에 국내 최고 로펌 율성의 최연소 파트너 후보라는 화려한 스펙까지. 그는 강지우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는 말없이 사건 파일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서류 뭉치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건의 승패를 넘어 그녀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어쩌면 그녀의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짧지만 강렬한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지우는 남아갤 씨의 아내인 페마를 만나기 위해 안산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을 찾았다. 방 안은 남아갤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막막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페마는 어린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서툰 한국말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토로했다. 남편은 평소 회사가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한 고소작업을 강요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사고 직후 회사는 남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고 유족에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페마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거대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가 함께 어려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지우는 오래전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과 외로움,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외모 때문에,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부당한 평가와 차별, 그리고 그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기회들. 지우는 페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남아갤 씨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건 조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절망적이었다. 남아갤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나 혹은 회사의 집요한 협박과 달콤한 회유에 못 이겨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들은 지우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건설 현장의 CCTV는 공교롭게도 사고 당시의 영상만 삭제되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회사가 제출한 작업일지와 안전점검 보고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차도윤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한껏 과시하며 거대 건설사의 입장을 능숙하게 대변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남아갤 씨의 죽음에 대해 형식적인 유감을 표하면서도 회사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으며 유족 측의 과도한 요구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남아갤 씨가 평소 안전수칙을 자주 어겼으며 사고 당일에도 음주 상태였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빌려 교묘하게 흘리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대중들에게 역시 거대 기업은 다르다, 유족과 변호사가 돈을 노리고 억지를 부린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지우는 순식간에 약자를 이용하는 악덕 변호사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다. 지우는 매일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산더미 같은 습건 기록과 씨름했다. 건설 현장의 복잡한 안전 규정, 국내외 유사 산재 사건 판례,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국제 법규 등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했고, 컵라면과 삼각김밥 혹은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푸석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로펌 동료들은 그녀의 이런 처절한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러게 누가 저런 사건 맡으래?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라며 뒤에서 비웃거나 동정 섞인 험담을 늘어놓았다.
지우는 그럴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을 사겨야 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점점 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윤설이 변호사가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윤 변호사는 로펌 내에서 여성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과 싸워왔지만 결국 뛰어난 실력과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진 지우에게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지우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서류 더미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변, 너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나도 처음 변호사 됐을 때 그랬어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배경 없다고 깔보고 심지어 내 말투나 옷차림까지 트집 잡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마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결국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실력으로 보여줘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강변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기죽지 말아요. 윤 변호사의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눈빛은 지우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로펌 내에서 자신의 편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윤 변호사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맡았던 유사 산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우에게 날카로운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고 로펌 내부에서 지우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자처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지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의 허점을 짚어주기도 했고 지칠 대로 지친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윤 변호사의 존재는 지우에게 단순한 선배 변호사를 넘어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우는 윤 변호사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사건에 매달렸다. 그녀는 남아겔 씨의 유품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피던 중 그가 평소 낡아서 해질 때까지 사용하던 작은 가죽 수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의외의 단서를 발견했다. 수첩의 마지막 장, 다른 글씨들과는 확연히 다른 필체로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몇 개의 숫자와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그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마에게 수첩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물었지만 페마 역시 그 암호 같은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한편 차도윤 변호사 측의 교묘하고 악랄한 공세는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남아겔 씨가 평소 동료들과 자주 다투었고 심지어 도박빚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식의 전혀 근거 없는 익명의 동료 증언을 흘리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뿐만 아니라 남아겔 씨가 사고 당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조직적으로 퍼뜨리며 그를 파렴치한 노동자로 매도하려 했다. 지우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이것이 차도윤의 전형적인 전략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상대를 자극하여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들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것. 첫 공판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남아겔 씨의 수첩에 적힌 암호의 의미를 풀지 못해 애태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수첩에 함께 끼워져 있던 남아겔 씨가 어린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네팔어 단어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푸르푸르. 그것은 네팔어로 바람개비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페마의 말에 따르면 남아겔 씨는 어린 딸에게 바람개비를 만들어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수첩에 적힌 숫자와 기호들은 혹시 바람개비의 날개 개수나 특정 부분의 모양 혹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방향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건설 현장의 특정 구역이나 사용된 자재의 종류 혹은 작업 방식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지우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즉시 건설 현장 도면과 남아결 씨의 작업일지,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관련 자료들을 수첩에 암호화 대조하기 시작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무실에 홀로 남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씨름하기를 몇 시간째. 마침내 그녀는 암호의 의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건설 현장의 특정 구역에 사용된 규격 미달의 불량 철골 자재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그것이 반입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의 이니셜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기록한 것이었다. 남아겔 씨는 회사가 값싼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사실을 눈치채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몰래 기록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당일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려다 발각되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재해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비리와 은폐, 그리고 어쩌면 고의적인 살인 멸구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었다. 하지만 환호성을 지르기에는 아직 일렀다. 지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수첩의 기록만으로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차도윤 변호사는 그것을 망상에 가까운 억측이라거나 혹은 조작된 증거라며 맹렬하게 공격할 것이 뻔했다. 남아겔 씨가 직접 그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막막했다. 이 기록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인 물증이 절실했다. 바로 그때 마치 운명처럼 페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그가 평소 목에 부적처럼 걸고 다니던 작은 펜던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발견했다고 했다. 펜던트는 남아겔 씨가 네팔에 있는 가족들이 보내준 딸아이의 사진을 넣어 다니던 낡은 물건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페마로부터 SD카드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남아겔 씨가 사고 직전 건설 현장 관리자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생생한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싸구려 철골 때문에 언젠가 큰일 날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소. 당신들 눈에는 우리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단 말이오. 남아겔 씨의 절규에 가까운 항의와 함께 현장 관리자가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내용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심지어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남아겔 씨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형님, 저 지금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다 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남아겔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첫 공판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은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법정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차도윤 변호사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세련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에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경쟁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배우처럼 여유롭게 좌중을 둘러보며 변호인석에 앉았다. 반면 초라한 행색의 페마와 함께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강지우 변호사에게는 그 누구도 따뜻한 시선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지우의 커다란 몸집과 유난히 검은 피부를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어라 수군거리기도 했다. 저 변호사가 과연 법조계의 아이돌 차도윤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일말의 비웃음마저 담겨 있는 듯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차도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듯 준비한 변론을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펼쳐나갔다. 그는 거대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남아겔 씨의 죽음은 전적으로 개인의 부주의와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고일 뿐 회사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교묘하게 편집된 건설 현장 CCTV 영상과 회사의 입맛에 맞게 작성된 건설 안전 전문가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지우 측의 주장을 근거 없는 억측과 감정적인 호소로 일축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차 차도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방청석에서는 역시 차도윤 변호사야, 빈틈이 없네. 저쪽은 게임 끝난 것 같은데라는 실망과 체념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이제 곧 그녀의 차례였다. 드디어 지우의 반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를 담아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 측 주장의 명백한 허점과 이 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먼저 차도윤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앞시고 제출한 CCTV 영상의 편집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영상의 특정 부분이 사고 전후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거나 심지어 다른 날짜의 영상으로 교묘하게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서 남아갤 씨의 낡은 수첩에 적힌 암호와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건설 현장의 불량 자재 사용 내역, 그리고 그 불량 자재가 반입된 날짜와 수량, 담당자의 이니셜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차도윤은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강 변호사님, 지금 법정에서 추리소설이라도 쓰시는 겁니까? 그런 신빙성 없는 낙서가 어떻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지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나 추리가 아닙니다, 차 변호사님. 지금부터 이 법정에서 재생될 음성 파일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남아갤 씨의 낡은 펜던트 안에서 발견된 마이크로 SD 카드에 담긴 음성 파일을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재생했다. 남아갤 씨가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불량 자재 사용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장 관리자의 협박과 회유, 심지어 사고 직전 남아갤 씨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며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마지막 목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법정 가득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차도윤의 얼굴에서는 마침내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애써 넥타이를 고쳐맸다. 지우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남아갤 씨의 마지막 통화 상대였던 그의 동료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회사의 보복 강제 추방이 두려워 증언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지우의 끈질긴 설득과 윤설이 변호사가 약속한 신변 보호 및 법적 지원 약속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A씨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사고 당일 남아갤 씨로부터 회사가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증거를 꼭 세상에 알려달라는 내용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으며 그 직후 전화기 너머로 남아갤 씨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고 떨어지는 굉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급반전되었다. 차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A씨의 증언을 탄핵하려 했지만 그의 질문은 논점을 벗어나 횡설수설했고 오히려 A씨 증언의 신빙성만 더욱 높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방청석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극적인 반전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로펌 대표인 박 대표의 굳은 얼굴에도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절정의 순간은 아직 남아있었다. 지우는 재판장에게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그것은 뜻밖에도 차도윤이 속한 국내 최고 로펌 율성의 내부 고발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치밀하게 은폐되어 있던 자료들이었다. 그 자료 뭉치에는 율성이 이번 남아갤 씨 산재 사망 사건을 맡으면서 거대 건설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수십 통의 이메일과 내부 회의록 원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사망한 남아갤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증거 조작 모의 정황, 심지어 언론 배수 시도 정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료들 속에 차도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대 측 약점 분석 및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문건에는 상대 측 여성 변호인의 외모적 특징, 비만 흑인 혼혈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평정심을 잃게 만들 것,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약점으로 삼아 증언을 원천 봉쇄하거나 신빙성을 떨어뜨릴 것 등 변호사로서의 윤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비열하고 인격 모독적인 내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겨 있어 법정 전체를 경악과 분노로 물들였다. 차도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포장되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법정의 아이돌도 유능하고 냉철한 에이스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추악한 진실과 탐욕스러운 거대 권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영혼을 팔아버린 한심하고 초라한 범죄 공모자에 불과했다. 지우는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마지막 힘을 다해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망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암처럼 퍼져 있는 뿌리 깊은 생명 경시 풍조와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폭력적인 갑질, 그리고 돈과 권력의 힘으로 진실마저 덮으려는 거대 기업과 부패한 지식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오롯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저는 변호사로서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겉모습이라는 허울 좋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제 의뢰인의 남편, 고 남아겔 씨는 그의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고 그의 말이 우리와 서툴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명백히 예고된 비극이었으며 피고 측은 그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돈 몇 푼으로 무마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점차 강한 확신과 뜨거운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단단한 울림으로 변해갔다. 저의 외모는, 저의 피부색은 제가 변호사로서 추구하는 정의의 색깔까지 검거나 무겁게 만들지 못합니다. 법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정의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 밝은 빛을 가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비겁한 편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뿐입니다. 오늘 이 신성한 법정이 그 추악한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숨겨졌던 진실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지우의 진심 어린 변론이 끝나자 법정에는 잠시 무겁고도 성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흐느낌 소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온갖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운 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향한 뜨거운 존경과 아낌없는 지지의 표현이었다. 재판장은 여러 차례 법봉을 내리치며 정숙을 요청했지만 그의 눈가 역시 촉촉하게 붉게 물들어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밝았다. 법정은 지난 공판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판사는 침착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한자 한자 힘주어 읽어내려갔다. 피고 대한민국 건설 주식회사는 막 남아겔 씨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것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또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본 재판부에 상세히 보고할 것을 엄중히 명한다. 이어서는 판사는 검찰의 건설사 관련 책임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 율성과 차도윤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증거 위조 및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페마는 지우의 손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지우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페마의 가녀린 어깨를 힘껏 다독였다. 법정을 나서는 지우에게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외모를 폄훼하며 조롱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마저 어려있는 듯했다. 차도윤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의 완벽하게 빛나던 커리어와 명성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났고 그의 파렴치한 법조 인생 역시 회복 불가능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의 처참한 추락은 외모지상주의와 천박한 엘리트주의에 깊이 취해 있던 한국 사회 전체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경종을 울리는 듯했다. 늘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의 하얗고 비싼 정장 위로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추악한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것 같았다. 반면 늘 수수하고 투박했지만 단정하고 깨끗했던 지우의 검은색 정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정의의 여신이 입고 있는 옷처럼. 사건 이후 강지우 변호사의 이름은 연일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다윗, 거대 골리앗을 무너뜨리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깬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변호사. 우리 시대의 정의로운 영웅 탄생 등 온갖 찬사와 미사여구가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다녔다. 그녀가 속한 로펌 정앤 파트너스 내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외모를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불굴의 용기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존경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대표는 직접 지우의 비좁은 사무실로 찾아와 지난날의 무례와 편견에 대해 머리 숙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로펌의 중요한 사건들은 그녀에게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관심과 과분한 칭찬에 결코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며칠 후 그녀는 페마와 함께 남아겔 씨의 유골이 뿌려진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가를 찾았다. 페마는 흐르는 강물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띄어보내며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당신의 억울함 강 변호사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페마의 가녀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강물은 그들의 슬픔과 감사를 모두 안고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의 책상 위에는 윤설이 변호사가 조용히 놓고 간 새로운 사건 파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 아동 학대 및 결혼 이주 여성 인권 침해 사건. 또다시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 창밖 회색 빌딩 숲 너머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는 한 줄기 따스한 저녁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사건 파일을 천천히 펼쳐들었다. 그녀의 정의를 향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